예, 안녕하세요. 예,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뭐 정부 자문위원회 이런 거 발표하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행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좀 복장도 편하게 입고 왔어요. 항상 양복 입고 다녔었는데 예, 이런 그 기회에 여러분 뵙고 이렇게 강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최윤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발표 제목을 앞서 그 우리 김관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시대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 보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험이라는 게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만 발생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공격 기법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어, 문제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왠지는 엔지니어시면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투명성을 가지고 그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거의 투명성을 올려서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지금 그 아이디어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주요국에서 그 법제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그 이니셔티브도 만들어지고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잠깐 그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했었어요. 예,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고요. 거기서 사회생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뭐, 그 보안 인증 이런 것도 좀 담당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화이트해커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 만들었습니다. 제 1기부터 3기까지 센터장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그 이제 해커의 공격 쪽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트라고 해서 각 기업마다 보안을 대응하는 팀이 있어요. 그 서트에서 또 교육 프로그램 좀 진행하다가 학교에 와서는 오픈소스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보안 쪽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공급망 보안 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 자문을 하면서는 이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작년 초에 작년 상반기에 나왔었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저술을 했고 그때 같이 이제 대학원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16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미국 시사회 가서 발표도 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오늘 그 많은 내용은 제가 하는 그 16주 강의의 내용을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퍼듀 대학에서는 2022년에 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관계된 시스템, 디바이스, 사람 전부를 포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과정의 모든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 원재료가 있으면 이거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그죠? 그다음 이거를 유통을 합니다. 유통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죠. 서플라이 체인은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이유가 더 많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이런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렇게 그 치환을 시켜서 볼 때 이런 그 팩트들이 들어가요. 소스 코드가 있고요. 이게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디펜던시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디펜던시를 포함한 그 빌드 시스템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엔지니어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저장소에 해당하는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실제 운영 시스템까지 이 전부를 시큐어하게 보완하는 게 그 최근에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범위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공격은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태커가 소스 코드가 빌드 돼가지고 업데이트 서버에 가는 그 중간 과정에, 1번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죠. 앞서 보셨잖아요. 이제 콰인이라는 그 예시를 보셨는데,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 삽입을 하면 이게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고객한테 전파가 되는 2번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이제 그 공격자는 이제 공격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자료 유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고요. 그래서 요 2번 그 배포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다운스트림, 이 위를 상위 업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업스트림은 가장 간단한 예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물에 도굴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그 마을 전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업스트림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그 2번 과정을 중심으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관계는 계약서 한 장이었어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살 때, 그죠? 계약에 의해서 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계약서의 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커스터머는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나는 정상적인 신뢰 루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번 과정에 대한 강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더 높여야 돼요. 지금 계약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제 요 파란 사람 누구죠? 개발자죠. 이 개발자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개발자는 여기만 업스트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본인의 업스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픈소스죠. 네. 오픈소스 업스트림에 의해서 개발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개발 트렌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에이자일하게 구축하고 있고 CI/CD를 통해 가지고 개발 즉시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그 트렌드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개발 프로세스 자체,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다양해지고 외부 연결이 들어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그걸 거꾸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보안에서는 어택 벡터라고 합니다. 공격 표면이라고 하는데 공격 표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디펜던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럼 과연 뭐 개발자가 잘못을 했나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 2013년에 이 논문을 보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 외부의 연결이 웹 이메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이 안에 경계 내부에는 충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신뢰는 뭐냐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신뢰예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 트러스트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신뢰 레벨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통신들, 그죠? 많이 쓰고 있고요. 어디에서 연결이 될지 모르고 사실 완벽하게 망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다양한 연결이 생기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트러스트 레벨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노 트러스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인증할 때 한 번 안 하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걸 이중 인증이라고 하고 멀티팩터 그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과거에 부족했던 신뢰를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뢰 레벨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템플릿이다. 모범이라고 하기 좀 뭐 하지만 이걸 보고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하게 된 많은 계기가 이 솔라윈즈라는 거예요. 이보다 10년 전에 이란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해킹을 당했어요. 스탁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아주 깊은 PLC 레벨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공격자들이 알았는데, 이 솔라인즈 사건 이후에 공격자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공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결국에는 이 솔라인즈 회사를 공격해서 업데이트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넣어가지고 수많은 정부의 이제 많은 그 데이터를 훔쳐가요. 우리나라는 뭐 정부기관에서 뭐 대규모 아직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도 수십 기가가 나갔어요. 롤프제이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그 S밤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가 이 로그포제이 사건 이후에 그 가속화가 돼요.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확 빨라집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엑스트 유틸리티라고 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메인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런 이게 사회공학 기법이라 하는데 기술적인 해킹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 앞서 그 예시를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솔라윈즈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 원격에서 네트워크 자원 관리해주는 그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 서버에 아까 그 콰인과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악성 코드가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때 주변에 있던 이게 보안을 연구하던 그 연구자가 이 솔라윈즈 그 개발 FTP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FTP 패스워드가 뭐였냐면 솔라윈즈 1, 2, 3이었어요. 너무나 유추하기 쉽고 사실은 그죠? 몇 가지 패턴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도구 몇 방울로 이게 바로 뭐몇 분 내에 해제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스팟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 아까 예시처럼 이거를 개발자가 모르게 설계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탐지를 하려고 그러면 숨기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몇 달 동안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공격자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었냐. 사실 요즘에는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보안 장비들이 이상 트래픽 탐지도 많이 하는데 이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분석을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지보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글로 빼냅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요. 이제 개발 환경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업스트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윈즈의 피해 규모는 1년 뒤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거에서 끝나지 않죠. 이 이후에 뭐 소송 대응돼야 되고 갖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기반의 공격 그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국가마다 해킹을 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도 있고요. 그들은 9 to 6를 합니다. 주말에는 쉬고. 네. 왜냐하면 랜섬웨어 같은 것들은 내가 공격을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기반의 공격 그룹이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겠고요. 이 이후에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데서 이 솔라윈즈 CIS를 기소를 해요. 기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패소를 합니다. 예. 기소 기각이 돼요. 전부 청구를 한 것들이. 그런데 어떤 이유로 했냐면 내부 통제 실패를 했다. 그리고 뭔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 잘못된 정보를 줬다라고 해가지고 해요. 근데 음, 이때
그 아까 솔라윈즈 1, 2, 3 이후에 내부 직원들이 우리 회사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증언을 막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법체계상으로 어떤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 이제 뭐 조금만 소송에서는 SEC가 몇 가지는 이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로우4j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요 JNDA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어디에 로우4j를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를 모른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사이버 보안 리뷰 보드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인스턴스를 지워도 다 못 지울 수 있다.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요. 이 지금 트럼프가 이 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와이어드지에서는 지금도 계속 취약한 버전이 다운로드 되고 있다. 근데 뭐 취약하다고 해서 다 해킹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프4j 사건 당시에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가 또 패치했는데 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 굉장히 버전 혼란이 있었어요. 올라온 시기가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공격도 이렇게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증했다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작년에 있었던 이 XT 유틸리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압축과 관련된 유틸리티죠. 예, 압축 유틸리티인데 어떻게 이 압축 유틸리티가 백도어가 됐냐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XT 유틸리티와 관련된 LGMA 라이브러리가 이게 오픈SSH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 데몬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SSH 데몬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이 압축 라이브러리를 또 패치를 갖다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도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음, 이거를 발견을 합니다.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간 버전이 배포되기 전에 발견을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었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평소에 하던 테스트하고는 0.5초가 달랐던 거예요. 지연이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500 마이크로 세컨드의 차이를 인식하고 밤을 새요. 그래서 midnight까지 밤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꾸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기 소스 코드부터 해가지고 어떤 리파지토리에서 왔고 하는 것들 쭉 추적하다 보니까 발견을 해요. 백도어 발견해가지고 보고해서 실제 이제 배포판들이 나가기 전에 막았다.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GRT75라고 하는 이 사람이 GitHub 계정을 만든 게 21년이었어요. 아까 그 사고는 작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가입을 해서 이분이 정상적인 리파지토리에 커밋도 하고 하는 그런 기여 활동을 합니다. 하다가 이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본인 악성 기능과 관련된 테스트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퍼징 같은 보안 검사를 할 때는 또 숨겨놓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거 이제 배포본에 넣는 것들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제가 이게 잘 아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거 헥스 유틸리티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압축 효율도 좋고 프로젝트도 이제 모범적인 우수한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메인테이너가 있는데 메인테이너 바쁘잖아요. 본인 생업이 있는 건데 그래서 커밋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이 주변에서 다른 막 이슈들 몰이를 합니다. 저 GRT75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더 시켜라. 지연시키지 말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안에서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공격인데요. 이 기술적인 거 외에 이 사람이 메인테이너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메일을 보내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이 공격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악성 코드가 퍼지기 전에 법법한 차원에서 막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오픈 소스 생태계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 러스트 언어로 개발된 이 크레이트라고 하는 IoT 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이 악성 버전이 가서 다운로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공급망이라는 게 누가 그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망이 내 건가요?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잖아요. 글로벌이 다 이용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공격은 그 우리가 이제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미 악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격 도구가 내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외부에서 넣는 게 아니라 배포판하고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망 공격의 그 특징입니다. 네.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저는 보안 쪽만 오래 했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 가면 다들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게 이제 특정 케이스 사례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해결되거든요. 취약점이 숨겨져 있으면은 악용이 되는데 드러나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사이버 공격자들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나 하는 걸 보면 개발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잘못돼서가 아니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액세스 권한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발자들은 소스,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니까, 기능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격 증명이나 비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또 새로운 그 기능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플러그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 개발자 그 환경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다 그 엔드포인트 보안을 넣기도 어려워요. 막 오탐이 막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공급망 왕국으로 가는 시작점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개발자가 보안을 좀 알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음, 제가 다시 오늘 그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예,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데 재사용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사용할 때 어느 출처에서 왔는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유는 종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의료기기가 있고 병원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부품이 조립된 부품이 돼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공급망을 예시하는 거고 공격자는 이 수많은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에 우물에 악성 코드 하나를 딱 임플란트 시키면 그죠? 이게 기기와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컴파일된 최종 프로덕트만 관리를 하면 됐었는데 이런 그 공격이 글로 들어오기 때문에 컴포넌트 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S밤의 핵심인 거고요. 어, S밤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우리가 라이센스 관리할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 보안 정책에서 얘기하는 S밤은 공급망의 위험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예요. 위험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이 지금 미국의 이제 NTIA라는 곳에서 지금 시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미니멈하게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책의 트렌드고요.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아마 이 컴포넌트 리스트를 받으면 그 안에 이제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콩잼의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콩잼에 5g의 지방만 있어도 이건 나한테 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상태가 괜찮으면 5g 더 먹을 수 있죠. 그럼 내가 테이크 할 수 있거든. 리스크 테이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이 투명성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A 프로덕트에 소스 코드 검사를 해봤어요. 취약점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스탠스냐면 10개 있으면 이거는 bad 프로덕트예요. 예? 프로덕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내려가서 이 취약점이 실제 공격에 쓸 수 있어? 라는 레벨로 보면 지금 오픈소스 전체에서 이 악용 가능한 취약점은 3%밖에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non-exploited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실제 악용, 해킹 가능한 취약점 레벨로 가면 예를 들면 10개, 100개에서 3개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개를 해결하는 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S밤은 쓰면 쓸수록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밤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투명성은 과거에는 부품, 조립된 부품, 최종 프로덕트 운영 시스템이 있으면 새로운 취약점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 운영자는 기다려야 돼요. 앞에서 끝나고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투명성이 있으면 이 실제 패칭을 해야 되는 일은 줄지는 않겠죠. 그 일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취약점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취약점은 계속 생겨납니다. 없다가도 생겨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 오픈소스 취약점이 하나 발견이 되면 72시간, 3일 내에 그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보고도 있고, 최근에 무슨 그 거대 게임 회사 같은 데를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있고 거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그 3시간 안에 공격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그 공격 대응하는 팀은 그 시간 안에 뭔가 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밤을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개발자, 이거를 사용하는 구매자, 그 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터도 이러한 이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도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은 아까 솔라인즈가 20년 말이었고 로우4제이가 21년 초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바이든 때 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개발 환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내리고 했는데 그 이후 얘기예요. 23년에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이라는 걸 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제조사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올려서 책임을 쉐어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아까 그 출처의 문제들,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누가 개발했고를 모르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때 이 조건을 넣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증명서 하나를 더 내요. 이제 우리가 계약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 하나 더 냈습니다. 그 어테스테이션은 뭐냐면 내가 안전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사인해서 내는 겁니다. 이 제도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S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밤은 요 그 행정명령 프로세스에서 빠졌어요. 결국 이게 제외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 결국은 내가 이거를 앞으로 과거에 잘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이런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때 S밤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안전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가 있습니다. SSDF라고 하는데 이거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양식 미국 사람들은 참 양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템플릿에 뭐 써서 이렇게 사인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최종 시행이 됐습니다. 최종 양식이 나왔고요.
이 S밤은 필수로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이거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들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이 결정이 됐습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용 효과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디플로이 단계에서 보안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개발 설계 단계부터 보안 테스트를 하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 연구예요. 그래서 E2E 테스팅 단계에서는 엔드 투 엔드 테스트에서는 10배, 릴리즈 단계에서 할 때보다 640배 효율적이다. 이 연구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 보안을 점점 앞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쉬프팅 레프트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정책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그 정부 자문을 하면서 이 정책 연구를 계속 지금 몇 년째 따라가서 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새로운 증명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이 증명서가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게 안전한 개발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는 그 시스템이 하나 생겼어요. RSA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뭐고 누가 만들었고 버전은 뭐고 하는 그 정보들을 등록하는 그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요, 요게 이제 그 행정명령 이후에 진행된 것들이고 우리가 공급망이라는 그 개념을 차용해서 지금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가져다 쓰냐면 GSA라고 하는 GSA는 우리나라의 조달청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곳이죠. 이 구매하는 곳에서 요 어테스테이션 양식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GSA 770이라는 양식을 또 새로 만듭니다. 근데 이 조달 그 연방 조달청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연방 법률 체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허위 진술법이라는 건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false claim act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부정 청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솔라인즈 사건 때 SC가 기소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총무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요 FAI라고 해서 이게 이제 페더럴 그 조달 요구 사항이거든요. 연방 조달 요구 사항인데 이것들이 나사, DoD, 국방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달 체계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사고 보고법이라든지 지금 화웨이하고 그 중국의 GT를 제재하는 이 법령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어, 어테스테이션은 이게 이제 사실을 증명하는 양식이고요. 법률 용어입니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걸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허위 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쓰면 안 되고 부정청구법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이게 그 휘슬 블로어라 그래가지고 내부자 그 고발법이에요. 아까 그 솔라윈즈 직원들이 우리 내부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정부하고 같이 그 할 수가 있어요. 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내부에서 고발한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예. 그 회사도 책임을 지지만 미국의 그 법 체계는 굉장히 강해요. 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DA라고 뭐 잘 아시죠? 이 식품의약품을 관리하는 여기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의무를 강화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23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조업체가 결국에는 여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인터넷 연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의료장치 사실 지금 전부죠. 모든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의료기기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그 해킹 악용 가능성을
빠르게 조차기 위한 계획들, 그다음에 오픈소스하고 뿐만 아니라 사용 소프트웨어까지 S봄을 제출해야 되는 걸 법제화를 했는데 사실 한 2년 지났잖아요. 아직 뭐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아직도 지금 프랙티스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를 새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EU에서는 최근에 이제 CRA라고 해서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라는 건데 이 CRA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안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 단계에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취약점 핸들링 해야 되고, 사고 발생했을 때 보고해야 됩니다. 요 요건을 어디에다 넣냐면 이 CE마크라는 거에 놨어요. 이 CE마크 평가하는데 어떻게 넣냐면 CE마크는 유럽에 우리가 제품을 팔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마크예요. CE가 없으면 제품을 못 팝니다. 유럽 시장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전략이죠. 아까 FDA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조달을 움직이는 이런 그 공급망 강화 정책들처럼 EU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 세부 보안 요구사항을 넣어가지고 이때 CE마크 받을 때 테크니컬 다큐멘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위험 분석하고 S번 같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 임포턴트랑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체 한 10% 정도 됩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이제 벌금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작년 12월에 이 CRA가 이제 인폴스가 됐습니다. 효력이 생겼고요. 3년의 전환 기간을 줬는데 27년 말까지. 근데 중간에 이 NI스토라 그래가지고 본인 EU 내부의 그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인프라들 여기 보안 강화하는 지침을 올해 1월 달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U 내부의 보안을 강화하고 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보안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대비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에 해당하는 스탠다드는 뭐 이런 그 자체 평가만 하면 되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에 들어가면 이 유럽의 표준이라든지 S홈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별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는 보시면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라든지 OS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라우터, 모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이 임포턴트 클래스에 들어가면 별도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NIS2 설명해 드렸고요. NIS2, NIS1이 있었는데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NIS2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2% 매출 이제 벌금 부과를 하고요. 이 안에도 이제 S보험에 대해서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 앞서서 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디렉티브라고 하는 PLD,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제조물 책임 지침인데 이거 개정을 해요. EU에서.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26년인데 26년 말인데 과거에는 이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그 책임 규정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소프트웨어를 넣었습니다. 24년 10월에. 그 이유는 PLD 개정하고 CRA 인폴스하고 NIS2 발령하고 순서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저는 5분 더 했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하면요. 공급망이라는 개념은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 엔지니어부터 그다음에 이걸 공급하는 사람, 정부 모두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을 쉐어하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비용 효율화 관점으로 해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이 시장의 원리를 이용을 하자라는 것들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안전한 개발 환경 구축을 해야 되고 취약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신경을 안 썼지만 나의 그 종속성이 되는 제3자, 나의 파트너에 대해 같이 보안을 잘하자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안 상태가,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도 마련을 하라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는 어떤 이런 격차가 우리 수출에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력 필요하고요. 미국에서는 IoT 제품에 이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라고 보안 기능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마크를 가시적으로 붙이는 이런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의료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IoT 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그 어떤 패권 경쟁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부품 안 받겠다라고 막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ADS라든지 차량 연결 시스템 이런 곳에 들어가는 부품은 특히나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S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S밤 10년 보관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요구하면 S밤 제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이버 보안을 하면 뭐 이렇게 국정원이랑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최근에는 이런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다. 시장 원리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 보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보안을 더 잘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컴플라이언스는 미니멈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급망 보안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을 잘하면 특히나 엔지니어가 보안을 잘하면 연봉이 더블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저같이 보안하는 사람이 법 공부하면은 미국에서는 더블 되거든요. 트리플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앞으로 한 가지 점만 갖고는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업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투자. 이게 보안은 뭐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그 법적 리스크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내가 잘해놓고 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놔야 돼요. 로그 기록해놓고 S밤 같은 거 만들어서 예, 주기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가들은 이렇게 그 엄청난 화려한 비전을 보면서 막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급망 위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 3년 정도의 긴 시각을 갖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정도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